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장발장 그 5번째 이야기. 크리스마스 손님. 1823년 크리스마스 밤. 작은 시골 마을인 몽페르메유도 떠들썩했다. 술집도 겸하고 있는 테나르디에 여관에서는 마부와 상인 등 많은 손님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법석을 떨고 있었다. 테나르디에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새로운 손님을 모시기도 했다. 코제트는 부엌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맨발에는 남학신을 신고 있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뜨개질하고 있는 것은 테나르디에의 딸들이 신을 양말이었다. 밖은 이미 깜깜했다. 코제트는 물 기르러 갈 일이 걱정이었다. 근처에는 우물이 없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숲까지 샘물을 기르러 가야 했다. 물통은 거의 바닥이 났다. 코제트는 뜨개질을 하면서 누군가가 또 물을 찾기 전에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상인이 한 사람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왜 우리 말한테 물을 안 줬소? 테나르디의 부인은 깜짝 놀라 구석에서 떨고 있는 코제트를 노려보았다. 코제트는 거짓말로 선수를 쳤다. 아니에요, 아저씨. 마른 물을 한 동이 가득 먹었어요. 제가 분명히 줬는걸요. 아이고 이 꼬마 좀 보게. 몸쯤은 생지만한데 거짓말은 집채만 하네. 우리 말은 물을 못 먹으면 콧김을 내뿜는 버릇이 있단 말이다. 코제트, 어서 물 기르러 갔다 오지 못해? 깨를 부리다니. 코제트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큰 물통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빵을 좀 사가지고 와. 코제트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코제트는 문 밖으로 나가다가 잠시 멈추어 섰다. 어디에선가 날카로운 손톱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빨리 안 갔다 와? 문 안쪽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코제트는 쫓기다시피 밖으로 나왔다. 크리스마스 밤이어서 거리는 활기에 넘쳐 있었다. 코제트가 몹시 갖고 싶어하는 공주님 인형이 진열되어 있는 가게도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러나 교회 앞을 지나자 길은 어두워지고 집집마다 문틈으로 아주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마을의 집들도 보이지 않고 주위에는 캄캄한 들판이 펼쳐졌다. 으슥한 숲이 보였다. 숲속은 도깨비가 나오는 동굴처럼 캄캄했다. 이대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귀신보다 무서운 테나르디의 부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섭긴 하지만 숲속에서도 샘까지의 새길은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어둡다고 헤매는 일은 없었다. 샘은 그다지 깊지 않았다. 코제트는 더듬더듬 떡갈나무 가지를 찾아 통 손잡이를 걸쳤다. 그리고 몸을 구부려 통을 샘물 깊숙이 담갔다. 그때 테나르디의 부인이 준 돈이 샘물로 떨어졌다. 너무나 어두워서 코제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코제트는 물이 든 물통을 힘껏 들어올려 불 위에 놓고 잠시 꼼짝 않고 있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코제트는 심호흡을 하고 물통의 손잡이를 잡고는 깜깜한 어둠 속을 정신없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세 발자국만 걸어도 물통 무게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렸다. 10걸음마다 쉬고 또 10걸음마다 쉬어야 했다. 가늘고 야윈 팔이 떨렸다. 마침내 코제트는 한 발자국도 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버렸다. 어두운 숲길은 여전히 까마득했다. 코제트는 외로움과 슬픔이 북받쳐올라 그 자리에 쓰러져 울고 싶었다. 물통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었다. 그러나 코제트의 눈앞에는 난로 옆에 걸려있던 가죽 채찍이 아른거렸다. 하나님! 하나님! 코제트는 안타깝게 부르짖었다. 그러자 어찌된 일인지
손에 들고 있던 물통이 갑자기 가벼워졌다. 누군가 커다란 손이 물통의 손잡이를 함께 들고 있었다. 엄청난 거구의 남자가 코제트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코제트는 불쑥 나타난 사람인데도 조금도 그가 무섭지 않았다. 어쩌면 이 아저씨가 하나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그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물통은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보이는구나. 손을 놓으렴. 내가 들어주마. 코제트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지만 물통을 놓았다. 정말 무겁구나. 너 같은 어린아이가 들 만한 물통이 아니다. 너 몇 살이니? 9살이에요. 그런데도 이동 곳까지 물을 기르러 오니? 예, 저기 조금만 더 가서 깊은 샘까지요. 그래서 이 물통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니? 몽페르메유까지요. 남자는 놀랍다는 듯 잠시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안 계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내 이름은 뭐니? 코제트예요. 그는 코제트라는 이름을 듣고 우뚝 멈추어 섰다. 어둠 사이로 그의 눈은 소녀를 찬찬히 뜯어보는 듯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고된 일을 시키니? 테나르디의 부인이요. 그 집은 무슨 일을 하지? 여관이랑 술집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아저씨는 오늘 그곳에서 묵고 가야겠다. 너가 안내를 좀 해다오. 남자는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걸었으나 코제트는 열심히 따라갔다. 마음이 즐거워지고 피로는 씻은 듯 사라졌다. 그 여관에는 하녀가 없니? 저 말고는 없어요. 다만 여자아이들이 둘 있어요. 주인집 딸이로구나. 그 아이들은 무슨 일을 하니? 걔들은 날마다 예쁜 인형을 가지고 놀아요. 그럼 너는? 저는 하루 종일 일해요. 그렇게 대답하는 코제트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개었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저도 잠깐 놀 수 있어요. 뭘 하고 노니? 나무로 된 조그만 칼을 가지고서요. 드디어 교회 앞을 지나 가게가 늘어선 활기찬 거리에 다다랐다. 빵가게 앞을 지나쳤으나 코제트는 테나르디의 부인이 빵을 사오라고 한 것을 잊어버렸다. 여관 앞에 이르자 코제트는 말했다. 아저씨, 이제 물통 져주세요. 다른 사람이 들어준 것을 주인 아줌마가 알면 비를 맞아요. 그래? 문이 열리고 테나르디의 부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어디서 농땡이를 부리다가 슬금슬금 기어오는 거야? 코제트는 흠칫 놀라 대답했다. 이 아저씨가 여관을 찾으셨어요. 그래? 손님을 안내했구나. 테나르디의 부인은 곧 얼굴 표정을 억지로 부드럽게 바꾸었다. 그러다가 함께 온 남자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싸늘하게 말했다. 우리 집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남자는 두말 없이 테나르디의 여관에서 머물기로 했다. 장발장은 죽지 않았다. 그는 툴롱항에서 일부러 바다에 떨어져 익사한 것처럼 꾸미고는 물속을 잠수하면서 헤엄쳐 나갔다. 그는 작은 배 한 척에 머물러 있다가 한밤중에 해안에 다다랐다. 그는 다행히도 돈이 약간 있어서 그것으로 허술한 옷을 사입고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몽페르메유로 들어온 것이었다. 장발장은 식탁에 앉아 숲속에서 우연히 만난 코제트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세상에, 이 아이가 코제트라니. 제대로 컸다면 분명 사랑스러운 소녀가 되었을 얼굴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야위고 창백한 데다 자주 울어서 그런지 눈가는 짓무르고 손은 동상에 걸려 퉁퉁 부어있었다. 그 지저분한 모습은 마치 아기 귀신 같았다. 또한 주눅이 들어 작은 소리에도 자꾸만 흠칫 놀라곤 했다. 누더기 사이로 드러난 민살에는 주인 여자에게 맞은 상처가 검게 남아있었다. 이대로 자라면 바보가 되거나 악마가 되거나 할 것이다. 방틴이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통곡할 것인가.
그때 테나르디의 부인이 버럭 소리쳤다. 빵은 안 사왔어? 코제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빵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야단 맞을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 빵집이 문을 닫아서 못 사왔어요. 그랬단 말이지. 내일 가서 물어보겠다. 거짓말이면 살려두지 않을 테다. 그럼 돈이나 내놔. 코제트는 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왜 우물쭈물해? 없어졌다고 말하시려고? 얼렁뚱땅 날 속일 셈인가 본데 천만에. 테나르디의 부인은 벽에 걸린 책찍을 집어들었다. 살려주세요. 저도 모르게 그만 어딘가에 떨어뜨렸나 봐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코제트는 몸을 움츠리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장발장은 가만히 주머니에서 은하 하나를 꺼냈다. 부인, 이게 지금 막 아이 주머니에서 떨어지던데 혹시 이겁니까? 아, 네, 맞아요. 정말 미안합니다만 손님. 그것은 코제트에게 준 돈보다도 훨씬 큰 돈이었다. 테나르디의 부인은 시치미를 떼고 돈을 받더니 코제트에게 눈을 부라렸다. 저 손님 덕분에 산 줄 알아. 2번 다시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다니다간 용서 않겠어. 이때 테나르디의 2딸이 그쪽으로 다가왔다. 코제트와는 딴판으로 예쁘고 귀여운 옷을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윤기가 보드레하게 흘렀다. 둘 다 크고 예쁜 인형을 안고 있었다. 코제트는 인형이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그저 부러운 듯 2딸을 쳐다보고 있었다. 게으름 피우지 마. 그게 일하고 있는 거냐? 장발장은 테나르디의 부인을 돌아보며 타협을 하자는 듯 말했다. 조금은 놀게 해주시죠.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주인 여자는 쓸데없는 참견이라고 말하며 덧붙였다.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밥값은 해야죠. 지금 뭘 뜨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애들 양말이요. 저것을 다 뜨면 얼마치의 물건이 될까요? 적어도 30수는 되겠죠? 그럼 저걸 내가 5프랑에 사겠소. 그 소리를 듣고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비웃었다. 그러자 주인 테나르티에가 나와 뻔뻔하게 말했다. 손님이 그처럼 원하시는데 그리 해드려야죠. 말씀하신 가격대로 팔겠습니다. 그럼 여기 5프랑 있습니다. 코제트, 내가 일한 몫을 지불했으니 이제 놀아도 좋아. 코제트는 꿈 같았지만 불안한 눈으로 주인 여자를 돌아보았다. 내 마음대로 해. 주인 여자는 내뱉듯 말하고 남편의 귀에 속삭였다. 저 양반 행색은 거지 같은데 엄청난 부자인가 봐요. 누가 미쳤다고 양말 따위를 5프랑에 사겠어요? 코제트는 쭈뼛거리며 일어나더니 상자에서 조그마한 나무 토막을 꺼내와서는 인형놀이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보니 주인 딸들이 갖고 놀던 인형이 바로 옆에 뒹굴고 있었다. 아무도 코제트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 코제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뻗어 인형을 안아보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보는 인형이었다. 그러나 주인 딸 하나가 알아차리고 소리쳤다. 엄마! 코제트 좀 봐! 내 인형! 코제트는 인형을 아는 기쁨 때문에 그 외침이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주인 여자가 험삼궂게 소리 지르며 다가오는 걸 보았다. 코제트는 당황해서 인형을 내려놓았다. 숲속의 어둠에도 무거운 물통에도 눈앞의 해초리에도 울지 않던 소녀가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습니까, 부인? 장발장이 물었다. 이 개집이 우리 아이 인형에 손을 대서요. 그저 만져본다고 인형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더러운 손을 만지면 썩을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장발장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 틈을 타 주인 여자는 식탁 밑에서 흐느끼고 있는 코제트를 걷어차 버렸다. 장발장은 곧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마을 아이들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공주님 인형이 있었다. 자, 넣어주려고 사온 거다.
코제트는 아까보다도 더욱 두려워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장발장을 바라보았다. 주인 여자와 두 딸도 어안이 벙벙해져서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코제트는 기쁨으로 눈이 반짝이면서도 걱정스러운 듯 주인 여자에게 물었다. 정말 제가 가져도 되나요? 괜찮겠지 뭐. 주인 여자는 분해서 내뱉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정말로 저 주시는 거예요, 아저씨? 코제트는 역시 마음에 걸리는지 장발장에게 다시 물었다. 장발장은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목이 메었다. 코제트는 조심스럽게 인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더니 나중에는 인형을 의자 위에 놓고 자기는 그 앞에 앉아 그저 기쁜 듯 바라보고만 있었다. 코제트, 재밌게 놀아봐. 이게 놀고 있는 거예요. 한편 테나르디의 부인은 손님들 없는 곳으로 가서 남편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다. 미친 영감이 틀림없어. 저런 인형을 사주다니. 이봐, 저 영감한데 슬슬 기는 게 최고야. 저 인형은 적어도 30프랑은 나가는 거라고. 어디서 나타난 미치광이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담. 그걸 모르겠어? 당신은 코제트가 일하는 게 재밌겠지만 저 영감쟁이는 그 애가 노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거야. 그럴 땐 돈 많은 쪽이 이기는 거고. 부인은 여관 주인으로서 말하는 남편의 논리에 꼼짝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가고 술 마시던 손님들도 전부 돌아갔다. 장발장도 자기 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코제트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층계 밑 초라한 방에 코제트의 더러운 잠자리가 보였다. 그래도 코제트는 행복하게 인형을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머리맡에는 떨어진 남학신이 매달려 있었다. 이 불쌍한 코제트에게 누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인가. 이런 최악의 환경에서 아이다운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장발장은 마음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그는 커다란 그 말은 남학신 속에 넣고 발소리를 죽이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테나르디에는 어젯밤 정체모를 손님의 숙박 요금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것은 욕심쟁이 테나르디에 부인도 놀랄 정도로 비싼 금액이었다. 당신 이건 너무 지나친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야. 돈 있는 놈한테서 우려낼 수 있을 만큼 우려내야지. 장발장은 기가 막힐 정도로 비싼 숙박비를 아무 말 없이 지불하며 주인 여자에게 물었다. 장사는 요즘 잘 되십니까? 아이고 웬걸요. 지독한 불경기라서요. 손님 같은 기이하신 분들은 좀채 들지 않아요. 게다가 기차는 밥벌레도 있고 했어. 장발장은 화가 치밀었으나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렇게 기차는 밥벌레라면 제가 데리고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야 고맙죠. 그때 안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테나르디에가 음흉한 미소를 띠며 나타났다. 손님, 저희들은 그 아이를 갓난아기 적부터 키워와서 실은 정이 많이 들었죠. 떼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애를 키우는데 상당히 돈도 들었고요. 그럼 보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굳이 데려가시겠다면 그만한 돈을 내셔야. 얼마면 됩니까? 1,500프랑 정도면 적당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여관 하나를 새로 차려도 될 만큼 큰 돈이었지만 장발장은 잠자코 지갑을 꺼내 그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됐소? 코제트를 불러주시오. 주인 여자의 손에 이끌려 코제트가 나왔다. 어제는 공주님 인형, 오늘은 남학신 속의 금화. 코제트는 계속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보따리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제 넌 오늘부터 아저씨 딸이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렴. 보따리 안에는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입을 만한 따뜻하고 예쁜 털올과 멋진 구두, 양말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다. 드디어 해가 높이 솟았을 때
공주처럼 꾸민 코제트는 남노한 옷을 입은 장발장의 손을 잡고 테나르디에의 지옥을 걸어 나왔다. 그러던 파리 쪽을 향해 걸었다. 지나가는 그 누구도 그것이 여간 하녀 코제트라고는 생각 못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테나르디에는 부인에게 1,500프랑을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더 팔아낼 걸 그랬나 봐요. 그렇지. 하는 짓 보니까 1만 프랑이라도 달라면 덜컥 내놓을 것 같았어. 맞아. 당신 말이 맞고 말고 내가 이렇게 어그러리석은 짓을 하다니. 테나르디에는 황급히 집을 뛰쳐나가 두 사람이 뒤를 쫓았다. 언덕 기슭에서 간신히 둘을 따라잡은 테나르디에는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손님 기다려 주십시오. 코제트를 도로 데려가야겠습니다. 돈을 돌려드리지요. 코제트는 두려움에 떨며 장발장에게 매달렸다. 무슨 문제라도? 예, 코제트는 원래 남의 부탁을 받고 기르던 아이라서 함부로 남에게 넘겨줄 수 없군요. 아이 엄마는 세상을 떠나가 없으니 손님께서는 이 아이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할 서류라도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장발장은 주머니를 뒤졌다. 테나르디에는 다시 큰돈이 나오려다 보다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라 종이 쪽지였다. 그 증명서라면 여기 있소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읽어보시오. 테나르디에는 틀림없는 팡틴의 서명을 보고는 낭패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한층 더 악한 모습의 본성을 드러냈다. 네, 정말 그렇군요. 하지만 손님, 지금까지 비용은 전부 지불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지금까지 모두 지불해 주셔야겠습니다. 장발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표정을 바꾸고 말했다. 아이여 어머니가 양육비를 못 보내서 진빚은 120프랑이요. 나는 그전 편지에도 300프랑을 보냈던 사람이요. 이것저것 비용을 모조리 따져서 아무리 잘 봐줘도 당신네한테 줄 돈은 애당초 35프랑밖에 안 되었단 말이오. 그런데 나는 아까 1,500프랑이나 주었으니 더할 말 할 필요도 없소. 테나르디에는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었지만 억지를 쓰며 마구 찌그러댔다. 그런 핑계는 집어치우시오. 어쨌든 3,000프랑을 더 내놓지 않으면 코제트를 도로 데려가겠소. 장발장은 그의 말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굵은 지팡이를 바꾸어 들었다. 자, 가자 코제트. 테나르디에는 상대의 당당한 태도와 바꾸어 쥔 굵은 지팡이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주위엔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내가 실수를 했군. 사냥을 하러 오면서 총을 안 가지고 오다니. 그는 커다란 사냥감을 잡으려다 놓친 것이 뭔데 보냈다. 코제트와 장발장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다. 두고 보라지. 내가 꼭 찾아내서 보복할 테니. 소재 6. 위기와 행복. 파리에서 노인과 소녀의 즐거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코제트의 생활은 지금까지 지내온 곳과는 달랐다.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여관 앞을 청소하지 않아도 되었고 힐끔거리며 주인 여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코제트는 자연히 밝고 구김살 없는 소녀로 자라났다. 노래도 잘 부르고 웃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고르보라는 이름의 낡은 저택에서 살았다. 코제트는 장발장을 아버지로, 장발장은 코제트를 딸로 여기며 서로 아껴주었기 때문에 둘 다 쓸쓸하지 않았다. 장발장은 마들렌 시장으로 살았을 때와 또 다른 새로 태어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코제트를 위해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코제트를 바라볼 때면 하늘에 있는 팡틴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했다. 장발장은 몽트레유 시장으로 있을 적에 모았던 많은 재산 중 일부를
나중 일을 생각하며 비밀 장소에 숨겨두었다. 생플리스 수녀에게 대부분을 맡기며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쓰라고는 했지만 그것 말고도 남은 재산이 상당했다. 지금 생활에 곤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돈 덕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웃 사람들에게는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한다고 둘러대고 정말 그런 것처럼 옷차림도 수수하게 하고 다녔다. 그 즈음 언제나 성당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지가 한 사람 있었다. 장발장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항상 조금씩 적선을 하고 갔다.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그곳을 지날 때 장발장은 또 그 거지에게 동전을 주었다. 그때까지 웅크리고 앉아있던 거지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장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곧 얼굴을 파묻어 버렸다. 한순간의 일이었다. 장발장은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우뚝 섰다. 다시 한번 거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으나 거지는 이미 얼굴을 푹 파묻은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확실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야. 자베르 형사를 많이 닮았다는걸. 하지만 자베르 같은 사람이 설마 거지 노릇을 하고 있으려고 착각이겠지. 장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곧 잊어버렸다. 그로부터 3, 4일이 지난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장발장은 코제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 복도에서 그의 방을 살짝 들여다보고 있는 듯했다. 장발장은 촛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이윽고 천천히 멀어져가는 발소리에 그는 문으로 뛰어가 열쇠 구멍으로 내다보았다. 살금살금 복도 끝으로 사라져가는 침입자의 뒷모습은 자베르 형사와 똑같았다. 이제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었다. 장발장은 서둘러 방안을 정리했다. 코제트, 절대로 소리내면 안 된다. 테나르디 아저씨가 쫓아올 거야. 그는 코제트의 손을 잡고 고르보 저택을 나왔다. 그 무서운 뒷모습이 자베르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았으나 요즘 일어난 몇몇 이상한 일들을 미루어 볼 때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코제트는 장발장을 손에 매달려 가다시피 하여 열심히 걸었다. 저것은? 장발장은 마음속으로 외쳤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다. 뒤에서 남자 셋이 따라오고 있었다. 달빛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었다. 가장 키 큰 남자는 자벨르였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뛰다 보니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양쪽에는 높은 담이 이어져 있었다. 두 갈래 길이 나와서 그는 오른쪽 길로 뛰었다. 추격자들 가는 거리가 꽤 벌어진 것 같았다. 그러나 길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당황해서 왼쪽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니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다. 도관에 든 쥐의 신세나 다름이 없었다. 이러고 있다가는 그냥 잡히겠는걸. 장발장은 코제트를 안고 돌담을 넘었다. 막다른 골목을 다시 찾아봐. 출구는 없으니까 도망가지 못했을 거다. 담 저쪽에서 자베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그늘에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피니 담밖의 발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다. 장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드디어 체념한 모양이었다. 새벽이 되었다. 코제트는 추위에 떨며 장발장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장발장은 코트를 벗어 코제트에게 덮어주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한 남자가 채소밭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방울은 그 남자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길래 소나 양처럼 방울을 매달고 다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문득 코제트의 손을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코제트! 정신 차려라! 코제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로 축 늘어져 있었다. 죽지는 않았으나 추위와 피로에 지친 것이었다. 코제트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그는 무서운 것이 없이 채소밭의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실례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묵어 갈 수 있을까요? 사례금을 100프랑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방울 소리를 내던 사람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 혹시 마들렌 시장 아니십니까?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셨습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부르자 장발장은 깜짝 놀랐다. 당신은 누구신데 절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에 시장님께서 구해주신 보슐방입니다. 아, 당신이었군요. 이제 생각납니다. 그곳은 장발장이 포슐방에게 일자리를 준 수녀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왜 방울을 허리에 매달고 다닙니까? 여기가 수녀원이기 때문에 노인네라도 남자 얼굴은 봐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울 소리로 신호를 내면 수녀들은 그 자리를 피한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여길 들어오신 겁니까? 저 말고 남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당분간 이곳에 꼭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명의 은인이시니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포실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두 사람은 코제트를 포슐방의 오두막으로 옮겼다. 포슐방은 세상과 담을 쌓은 수녀원에 들어온 뒤로는 몽트레유 마을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 그래서 마들렌 시장이 왜 이런 차림으로 누군가에게 쫓기듯이 몰래 이런 곳에 들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치 싸움에서 밀려나서 목숨이 위험해졌던가? 그러나 그는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기로 했다. 우선 시장님을 어떻게든 저와 함께 이곳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는 출입 금지이니까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여기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발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잡히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대로 여기 있게 해줄 수는 없을까요?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그것은 곤란합니다. 제대로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어야 이곳에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만은 계셔도 되고요. 수녀님 한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모두들 하루 종일 기다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근처로 사람들이 올 염려는 없습니다. 이 어린 소녀라면 바구니에 넣어서 제가 등에 업고 지나가면 됩니다. 잠시 제가 아는 사람의 집에 맡겨둔 다음에 다시 데리러 오면 되지요. 문제는 덩치 큰 장발장이었다. 두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려왔다. 수녀님이 결국 돌아가셨군요. 원장 수녀님이 여러 가지 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마침 잘 됐습니다. 이 기회에 시장님이 일을 부탁해보러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는 꼼짝 말고 숨어 계십시오. 포슐방이 나간 후 장발장은 잠에서 깬 코제트에게 그간의 사장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다. 코제트는 그의 말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악마 같은 테나르디의 손에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잠자코 있었다. 시장님을 고용하시도록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포슈방이 돌아와 말했다. 내일 원작 수녀님께서 만나시겠답니다. 이 얘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부탁하신 어려운 일을 제가 떠맡기로 한 대가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 전에 여기서 밖으로 나가야만 되는데 거기까지는 뾰족한 수가 안 생기는군요. 원장 수녀로부터 부탁받은 어려운 일이란 죽은 수녀의 시체를 묻는 일이었다. 수녀가 생전에 자기는 바깥 묘지가 아니라 수도원의 제단 밑에 붙이고 싶다고 했던 것이다. 그것은 나라의 법률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원장 수녀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바깥 묘지에 속임수로 빈간을 묻고 아내는 수녀의 시체를 묻는 일들을 잘 처리해 주도록 보실방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 일들을 해주는 대신에 제 동생을 저와 함께 정원지기로 일하게 해달라고 했죠. 아이는 기숙사에 넣어달라고 했고요. 일단 된다고는 했지만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우선 무덤 파는 일꾼이 관을 메고 나갈 때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게 발각이 될 텐데. 그러자 장발장은 문득 생각이 난 듯 물었다. 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미터 정도입니다. 그럼 그 안을 채우면 되겠구려. 흙은 새어나오고 돌멩이는 달그락거릴 텐데 금방 발각되겠죠. 죽은 사람을 대신 찾을 수도 없는 일이고. 흙이나 돌멩이가 아니오. 살아있는 사람을 넣으면 되지 않소. 바로 나 말이오. 포실왕은 겁에 질려 장발장을 쳐다보았다. 안 될 일도 없지 않겠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밖으로 나오면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오. 포실왕은 장발장의 생각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가. 안에서 숨이 막혀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송곳으로 작은 구멍을 몇 개만 뚫어주시오. 아무래도 관 속에 들어가 밖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여기서 나갈 다른 방법이 없겠소? 일이 어찌되든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장발장의 의지에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보실방도 그 뜻을 따르기로 했다. 단 문제는 묘지로 옮긴 후의 일인데 그 점이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묘를 파는 영감과 제가 서로 잘 아는 사이거든요. 그 영감은 아주 술고래라서 술집으로 데리고 가서 잔뜩 취하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묘지 출입증을 영감한 데서 슬쩍 빼내고 저 혼자 묘지로 돌아오면 되죠. 그러고서 시장님을 관에서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부디 잘 부탁하겠소. 다음 날 태양이 서쪽에서 기울어 갈 무렵 수려원에 나선 장례 행렬은 조용히 묘지를 향해 나아갔다. 물론 관 속에 누워있는 사람은 장발장이었다. 마차는 묘지 문 앞에 도착했다. 포실방은 문지기에게 시체를 묻기 위한 허가증을 보이고 있었다. 그때 낯선 젊은 남자가 어깨에 곡괭이를 메고 간 옆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누구시오? 무덤 파는 사람이 올시다. 포실방은 깜짝 놀라 말했다. 당신이 무덤을 판다고? 매티의 영감은 어디 가고? 그 영감은 죽었소. 그래서 내가 후임자요. 뜻밖의 사태에 보실방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젊은 남자의 얼굴을 꼼짝 않고 쳐다보았다. 매티의 영감이 죽었다고? 그러면 우리 영감을 애도하는 뜻에서 술이나 한잔하려 가지 않겠소? 아니, 전 일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소. 그래도 서로 알고 지내게 된 기념으로 적당히 한 잔만 합시다. 난리 내가 7인데 술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표시방의 말에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드디어 관을 넣을 묘지에 다다랐다. 무덤구멍은 이미 파져 있었다. 그 안에 관이 놓였다. 신부는 기도문을 외고 소년 합창단은 고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사람들은 손으로 흙을 떠올려 간 위에 드문드문 뿌렸다. 포실방은 관 속의 장발장을 생각하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식이 끝나자 일행은 돌아갔다. 나중에 남은 일꾼은 더 이상 포실방과는 말하지 않고 흙덩이를 떠서 파놓은 구멍 속으로 던져 넣었다. 포실방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젊은 일꾼이 허리를 구부려 일할 때 옷주머니 밖으로 하얀 통행증이 비어져 나온 것이 보였다. 그것은 일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묘지 출입증이었다. 포실방은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서 일꾼의 출입증을 슬쩍했다. 그런 뒤 시치미를 떼며 물었다.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인데 출입증은 가지고 있나? 그럼요, 가지고 왔죠. 그렇게 말하고 일꾼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당황하며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다. 없다. 이상하네.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허허허, 이걸 어쩌나. 벌금 15프랑을 물어야 되겠네. 아이고, 15프랑이냐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럼 지금 빨리 집으로 가서 찾아오기나. 그때까지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겠네. 일꾼은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정신없이 뛰었다. 포실방은 무덤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려 간 위에 덮인 흙을 손으로 마구 파헤쳤다. 시장님, 마들렌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나 관 속에서는 대답이 없었다. 포실방은 가슴이 섬뜩해져서 황급히 끌과 쇠망치로 관뚜껑을 비틀어 열었다. 돌아가셨구나.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꼴이 되다니. 포실방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러나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장발장이 살며시 눈을 뜨고 포실방을 바라보았다. 한 잠 푹 잔 것 같군. 포실방은 죽은 줄 알았던 장발장이 입을 열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입니다. 꼭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두 사람은 텅 빈 관 위에 열심히 흙을 끼얹었다. 코제트와 장발장 그리고 포실방 세 사람은 수녀원 정문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장발장은 포실방의 동생이라고 하여 수녀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코제트도 수녀원 기숙사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아 그곳에서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지냈다. 물론 하루에 한 번은 아버지 장발장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다. 장발장과 코제트에게 평온하고 즐거운 나날이 다시 찾아왔다. 코제트는 밝고 귀여울 뿐만 아니라 총명한 소녀로 자라났다. 장발장의 가슴에는 깨끗하고 따뜻한 마음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이 흘렀다.